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마흔인 86년생이에요. 어릴 때 신데렐라가 12시 땡 하면서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참 안타까웠는데 정작 제가 그 입장이 되어 보니 이 모든 게 꿈일까봐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제가 신데렐라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문득문득 그리운 남편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5살 무렵부터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생활했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달라서 항상 선생님들을 붙들고 물어봤죠. 선생님, 우리 엄마 언제 와요? 저를 찾으러 안 왔어요? 다른 엄마들은 다 오는데 왜 우리 엄마만 안 와요? 하나야, 엄마는 지금 하나를 찾고 계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정말요? 그럼 내일은 오세요? 아니면 몇 밤 자면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건 선생님도 잘 모르지만 엄마가 오시면 하나에게 제일 먼저 알려줄게.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지만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저를 보며 점점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간절해지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꾸만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분명히 어딘가에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엄마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입양 상담을 오는 부부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새 부모님께 예쁘게 보이려고 단정하게 앉아서 얌전히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물어볼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저씨, 아줌마, 혹시 우리 엄마 아세요? 하나야, 우리는 하나 엄마를 모르는데 하나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싶지 않니? 저는 엄마가 있어서 괜찮아요. 혹시 우리 엄마 만나면 저 여기 있다고 꼭 알려주세요. 어린 마음에는 이 세상 모든 어른들이 어디선가 서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무도 제 엄마를 아는 분은 없었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저에게는 따뜻하고 포근한 집이 있었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진짜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에 있게 된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억울했거든요. 그런 저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1살 어린 준호라는 남자아이였는데 또래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어른스러워서 어린 마음에도 처음에는 쉽게 말을 걸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새 가족을 만나기 위해 애쓰거나 밤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훌쩍 울어댈 때도 준호는 항상 구석진 창가에서 혼자 앉아 밖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참다 못한 호기심에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준호야, 너는 왜 엄마 아빠를 안 찾아?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 난 집에 갈 수 없어. 왜 못 가는데? 말해줄 수 없어. 난 집에 가면 안 되는 아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그런 말들이 단순한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에겐 다른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깊고 어두운 상처가 있다는 걸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준호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져 갔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준호는 항상 저를 정말 세심하게 챙겨줬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서 밤새도록 기침을 하며 뒤척일 때면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과 사소한 말다툼이나 장난감 때문에 싸움이 생길 때면 말없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용히 상황을 정리해 주기도 했죠. 특히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11살이 되던 해 입양 상담을 왔던 한 부부가 저를 보고 정말 진지하고 깊은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그분들은 몇 번이나 고아원을 방문하셔서 저와 시간을 보내셨고 선생님들과도 진지한 상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입양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니까 오히려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동안 그토록 간절하게 새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엄마를 찾고 싶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진짜 기회가 생기니까 온갖 걱정과 불안이 몰려왔거든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숨어서 혼자 펑펑 울고 있는데 준호가 조용히 나타났어요. 왜 울어? 좋은 일인데. 너 항상 새 가족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 무서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랑 살아보고 나서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해? 다시 여기로 돌려보내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괜찮아. 정말 좋은 사람들 같던데 좋은 곳이면 가는 거야. 그런데 너는 여기 있잖아. 나 없이도 너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그럼 나는 잘 지낼 거야.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마.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여기로 와.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니까. 정말 나를 잊지 않을 거지? 새 가족 생겨도 우리 우정은 변하지 않을 거지? 그럼 우리 우정이 왜 변해? 네가 떠나도 너는 여전히 나에겐 소중한 사람이야. 결국 그 입양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성사되진 않았지만 준호가 그날 밤 해준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들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영원히 새겨졌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고마웠고 동시에 준호라는 아이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준호의 과거나 아픈 기억에 대해 더 이상 캐묻거나 궁금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언젠가 준호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때가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고아원을 떠나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도 준호는 자신의 과거나 어린 시절에 대해 한 번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끔씩 깊은 생각에 잠겨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릴 뿐이었죠. 희정이는 잘 지낼까? 나 없다고 울진 않겠지. 우리 희정이도 이젠 20살이 되었을 테니까 더 이상 애처럼 오빠 찾는 일 없겠지. 그때 저는 준호가 말하는 희정이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마도 준호에게 정말 소중했던 누군가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희정이가 누구야? 혹시 네 가족? 내 동생이야. 많이 어렸는데 지금쯤 잘 자랐을 거야. 보고 싶겠다.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내가 나타나면 희정이가 힘들어져.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조용히 곁에 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왠지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기에 적어도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고아원 출신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서로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들과 작은 보금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도 정말 그랬어요. 고아원을 떠난 후 자연스럽게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천천히 넓고 복잡한 사회에 적응해 나갔죠.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어려웠어요. 고아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과대로 움직이면 됐는데 사회에서는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져야 했거든요. 집세며 생활비며 계산해가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때로는 막막하고 버거웠지만 그럴 때마다 준호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그 길고도 조심스러운 과정에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간절하고 애타게 찾으려 했던 친엄마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점점 현실적인 받아들임과 체념으로 바뀌어 갔어요. 언젠가부터 문득문득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지금 바로 내 곁에서 말없이 묵묵하게 함께해주는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과 새로운 가족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걸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보다는 지금 현재 제게 주어진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고 집중하는 게 더 건강한 일인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친구 아니고 부부인 거야? 실감이 안 나. 어릴 때부터 항상 같이 있어서 그런가? 형식적인 것만 바뀌었을 뿐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좋다. 그렇게 원하는 가족이 생긴 거잖아. 나도 좋아. 앞으로 고생 안 시킨다는 말은 못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해줄게. 힘들어도 웃을 수 있도록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힘들어도 바가지 안 긁고 든든하게 곁에 있어줄게. 우리 정말 잘 살자.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그 어떤 거창한 의식이나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거나 혼인서약서를 읽은 건 아니지만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어 단풍나무가 물들어가듯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곁에서 지키며 서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당연했을지도 모르고요. 결혼 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의 옛 이야기도 여전히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굳이 아픈 상처를 꺼내려 들지 않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으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죠.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항상 제 생각을 해주었는데 특히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아빠로 제가 꿈꾸던 가정을 만들어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이에게 좋은 아빠라고 말하니까 빨리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형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어요. 고아원 출신인 저희에겐 든든한 배경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을 곳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논 끝에 조금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후에 아이를 낳자고 결정했는데 결국 제가 35살이 되어서야 첫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자기야, 이제 우리도 아이가 있어.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도 엄마 아빠야. 늦어서 미안해. 우리 아이는 우리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했는데 우리 나이만 먹었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부모가 바르게 살면 아이도 다 잘 산대.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말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자. 알았지? 그래도 난 우리 아이에게 내가 못한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돈보다 부모님이 정말 필요했잖아. 우리 아이에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가자. 응? 제 바람과 다르게 남편은 책임감을 많이 느꼈는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이부터 안아주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이가 처음 웃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빙긋 웃었는데 그때 남편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며 아이를 바라보던 표정은 정말 방금 전 일처럼 생생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나 짧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겨우 몇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며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제한적이었고 그래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의 남편은 투잡, 쓰리잡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일하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했는데 갓난아이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는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며 묵묵히 견뎌내는 든든하기도 했지만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로가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어요. 새벽 배달을 하던 중에 졸음을 참지 못해 오토바이가 휘청거리면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고 마침 뒤에서 오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거든요. 그 모든 과정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말 한순간의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김준호 씨 보호자세요? 응급실로 급히 오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교통사고요? 많이 다쳤어요? 어디를 어떻게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일단 오셔서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옆집 아주머니께 급히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은 후였는데 의사는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말을 담담하게 전했지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 동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 이유식을 먹이면서 함께 웃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장례를 치르면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건 그동안 제가 남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몇몇 친구들 외에는 연락해서 부를 사람도 없었고
준호의 과거나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도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는데도 정작 그 사람의 뿌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남편의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던 중에 특별한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은으로 만든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로 펜던트에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의미 있어 보이는 글자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항상 옷 안쪽에 숨겨서 차고 다니던 거였는데 저는 그게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한 번도 직접 물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이에게 아빠의 흔적이라도 남겨주고 싶어서 그 소중한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우리 딸 목에 채워줬어요. 남편 없이 갓난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버겁더라고요. 다행히 아이가 비교적 순하고 까다롭지 않은 편이어서 육아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경제적인 현실이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장례비로 거의 대부분이 나가버렸고 앞으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했죠. 일을 해야 했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찾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던 중 마침 간병인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인데도 등록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간병인 같은 직업은 학력보다 환자를 대하는 진심,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선 자격증 취득해보시고 실습 나가보시면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안정적인 일자리, 전문직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저는 결국 짧은 시간에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매진했고 노력한 덕분에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군데를 거치면서 간병일에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환자분들마다 성향이 완전히 다르고 필요한 돌봄의 방식도 천차만별이었는데 저는 비교적 빨리 각 분의 특성을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편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께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도움을 드렸고 반대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워하시는 분께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단순한 간병인이 아닌 따뜻한 동반자 역할도 함께 했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와 관심 덕분에 고용주들 사이에서 제 평판이 꽤 좋아지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일거리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1년 정도 간병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우리 아이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돌이 지나면서 아이가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어린이집에서 낯선 선생님들과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무서운지 아침마다 계속 울면서 가기 싫다고 보챘거든요. 처음에는 며칠만 지나면 새로운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 엄마,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하나가 유독 심하게 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래도 잘 안 달래져서. 집에서는 괜찮은데 어린이집만 가면 그러네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엄마와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하나는 엄마만 찾는 경향이 강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계속 이런 상태면 다시 처음에 어린이집 올 때처럼 적응 시간을 늘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이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시기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동안 간병했던 환자 가족 중 한 분이 저를 다른 곳에 추천해 주신 덕분에 큰 회사 회장님 댁에서 간병 일을 할 기회가 생긴 거였거든요. 회장님이 최근 큰 수술을 받으셔서 회복 기간 동안 전문 간병인이 꼭 필요하다는 상황이었어요. 급여도 지금까지 받던 것보다 훨씬 좋았고 무엇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죠. 세상이 참 좁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한 번도 진짜 부유한 분을 돌본 적이 없었는데 건너 소문이 나면서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았어요. 신기하면서도 이번에는 더욱 성심성의껏 돌봐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단순히 이력서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서류 전형에서부터 어디서 간병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하더라고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더라고요. 기본적인 간병 소양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성품, 신뢰성까지 하나의 관문처럼 느껴질 정도로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이전 간병 경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치매가 있으신 할머니를 돌볼 때였는데 밤에 자꾸 집에 가야 한다며 나가려고 하셨어요. 억지로 말리기보다는 함께 집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음을 달래드렸어요. 환자 가족과 갈등이 생긴 적은 없나요? 큰 갈등은 없었지만 간병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가족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환자분께 가장 좋은 방향으로 조율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성격이 까다로우신 편인데 괜찮겠어요? 까다로우시다는 건 그만큼 세심한 돌봄을 원하신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전 고용주들의 추천서도 필요했고 신원 조회까지 받아야 했으니 그 절차가 얼마나 많고 긴장감이 넘쳤는지 글로 전하기엔 부족할 것 같은 정도였어요. 다행히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면접에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 것 같더라고요. 며칠 후 합격 연락이 왔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첫 출근 전날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울고 보챘더니 억지로 어린이집에 데려다 놔도 하루 종일 계속 울어서 어린이집에서 몇 번이나 전화가 올 정도였어요. 첫 출근인데 중간에 나올 수는 절대 없는 상황이었고 급하게 다른 방법을 알아봤지만 하루아침에 믿을 만한 곳에 아이를 맡기기는 정말 어려웠죠. 할 수 없이 회장님 댁에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루만 아이를 데리고 와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져서 하루만 데리고 와도 될까요? 아이를? 회장님이 예민하신 상태라서 정말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아이도 순한 편이고 절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테니 오늘 하루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만 특별히 허락해 드릴게요. 대신 정말 조용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장님 댁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 본의 아니게 아이를 등에 업고 출근하게 되었어요. 회장님 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어요. 대문에서부터 현관까지의 거리가 우리 집 주변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였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고개를 젖혀야 할 정도더라고요. 우리 집의 몇십 배, 아니 몇백 배는 되어 보이는 규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가정부분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시면서 안내해 주셨는데 걸어가면서도 계속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회장님께서는 2층 침실에서 쉬고 계십니다. 수술 후라 아직 많이 피곤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모시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정말 웅장했어요. 마치 궁전 같은 느낌이었는데 계단 양쪽으로 커다란 그림들이 걸려있고 샹들리에까지 있어서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거든요. 아이를 꽉 안고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가는데 마침 회장님께서 침실에서 나오고 계셨어요. 처음 뵙는 회장님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를 잘하신 품위 있는 어르신이셨어요. 수술 후라서 그런지 조금 야위어 보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를 위험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회장님의 시선이 제 품에 안긴 아이에게 머물렀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아기가 나타나서 놀라신 건가 싶었는데 시선이 특별히 아이 목 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게 이상하다 싶을 무렵 회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시더니 마치 뭔가 익숙한 것을 보신 듯한 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그러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실례지만 아이가 차고 있는 그 목걸이가 어디서 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죽은 남편이 차던 건데요. 아이 아빠 유품이에요. 그 말을 들으신 회장님의 얼굴이 조금 더 심각해지셨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가 뭘 잘못 말한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죽은 남편이라니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요. 교통사고로.
그러자 회장님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남편분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이준호입니다. 회장님이 잠깐 멈추시더니 다시 물어보셨어요. 몇 년생이신지. 86년생이에요. 그 대답을 들으신 회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벼락을 맞으신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목걸이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아이한테서 목걸이를 빼서 회장님께 드렸더니 펜던트를 이리저리 돌려보시면서 뒷면까지 꼼꼼히 확인하셨는데 그 순간 회장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왜 그러시는지 저는 알 수 없으니 혹시 회장님 건강상 문제가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닐지 걱정되면서 긴장되었어요. 남편분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는데요. 왜 그러시죠? 무슨 일 때문에? 어느 고아원입니까? 청주에 있는 희망의 집이에요. 갑자기 제 남편에 대해 물으시니 당황스러웠고 왜냐고 물어도 대꾸 없이 회장님은 자신이 궁금한 것을 알아야겠다는 투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더니 마치 큰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가슴을 누르시면서 숨을 고르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고아원에 계셨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8살 때, 그러니까 남편이 7살 때 처음 본 걸로 기억해요. 회장님이 갑자기 가정부를 불러서 응접실로 가자고 하셨는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일단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져서 저는 더 긴장이 되기 시작했는데 응접실에 앉자마자 회장님이 또 다른 걸 요청하셨어요. 혹시 남편분 사진이 있으시다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에서 남편 사진을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신 회장님이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어요. 사진을 손에 들고 확대해서 보시면서 남편의 얼굴을 구석구석 살펴보시더니 갑자기 회장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 목걸이는 오래전에 제가 아들에게 선물로 사준 것입니다. 네? 아드님이요? 5살 생일 때 직접 보석상에서 주문 제작한 겁니다. 아들 이름이 스페인어로 이니셜을 새겨 넣어서. 남편에 관해 질문하고 유품을 유심히 보시는 모습에 어쩌면 남편과 관련된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 어렴풋이 추측하고 있었지만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직접 들었을 땐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되물었죠. 그럼 회장님 아드님이 제 남편이란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하셨어요. 30년 넘게 찾아 헤맸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이 회장님의 아들이었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회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7살이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그날도 평범한 하루로 아이가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찾아봤습니다. 경찰은 물론이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아원에... 정말 아무 소식이 없어서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살아서 고아원에 있었다니.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리시더라고요. 30년 넘게 품고 살아온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이제서야 알게 된 진실에 대한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오신 것 같았어요. 저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그동안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어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가족과 헤어져서 고아원에서 자랐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 싶었거든요. 회장님이 아이를 보시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이가 내 손녀인 거군요. 네. 준호를 닮았어요. 어릴 때 준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시면서 회장님이 제 아이를 보시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보는 낯선 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혈육을 보시는 것처럼 따뜻하고 애틋한 시선이었거든요. 아이 이름이 뭡니까? 하나예요. 이하나. 하나, 예쁜 이름이네요. 하나야, 할아버지야.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서 아이를 만지려고 하시는데 그 손이 계속 떨리고 계셨어요. 아이도 신기하게도 전혀 울지 않고 회장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시더니 회장님이 갑자기 제 아이를 부둥켜 안으시면서 엉엉 우시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30년 넘게 아들을 그리워하시다가 이제야 손자라도 만나게 되신 회장님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슬픔을 공감하기엔 충분했죠.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못 찾아서 미안해. 아이를 안고 계시면서 계속 우시는 회장님을 보니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30년 넘게 헤어져 있던 가족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회장님과 아이 그리고 저까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진정이 된 후에 회장님께서 그동안 남편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눈물을 흘리며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전국의 고아원을 모두 찾아다녔다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얻을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남편의 친할머니께서 손자가 사라진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때 문득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이가 태어난 직후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조금 털어놓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절대 그런 일을 겪게 하면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줬던 기억이 났거든요. 새엄마가 아빠 앞에서는 정말 좋은 엄마 같았는데 아빠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어린 마음에 상처가 컸는지 성인이 된 이후 말하는데도 표정이 슬퍼 보였어요. 특히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여동생을 어디론가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말도 했었다고 말하면서 새엄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항도 못한 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얼굴에 어린 시절의 무력감과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회장님, 남편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새엄마가 자신을 일부러 먼 곳에 버렸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혼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단둘이 데이트 가자고 하더니 처음 가보는 먼 곳에 혼자 두고 가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찾아오면 여동생을 똑같이 할 거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해요. 그럴 리가. 내 앞에서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새엄마가 자신의 친딸을 임신하면서 집에 다른 남자아이가 있는 게 싫다며 남편을 내쫓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7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그런 잔혹한 말을 하다니 소름이 쫙 끼칠 정도였어요. 결국 남편은 그때 7살 나이라 부모님을 찾고자 마음먹었다면 기억을 더듬어 찾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새엄마 말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집 찾는 걸 한 번도 시도한 적 없었다고 담담하게 말하는데 가슴이 아려왔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협박을 당한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확실한 겁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남편이 어릴 때 아버지께 말한 적도 있다고 했는데 꿈이라고 하셨다면서 집엔 돌아갈 수 없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몇 번 그런 말을 해서 새엄마가 싫어서 그런 꿈을 꿨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였다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회장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는 더욱 충격받으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수술 후라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충격적인 진실까지 알게 되시니 더욱 힘들어하시는 듯 하셨죠. 회장님께서 며칠간 깊이 고민하시다가 결국 새엄마를 직접 불러와서 대질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회장님과 새엄마는 몇 달 전부터 별거 상태였다고 하셨거든요. 이복 시누이가 어릴 때 기억을 조금씩 되살리면서
새엄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그때부터 회장님도 의심을 품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아이의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쌓이는 의혹들을 무시할 수 없어서 별거를 결정하셨다고 했어요. 급하게 불려온 새엄마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기억도 안 난다며 발뺌했다고 하셨지만 제가 전해드린 남편의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자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새엄마가 실수로 말실수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회장님께서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새엄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면서 말끝을 흐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준호가 말을 안 들어서 혼을 좀 냈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까지 할 리가 있겠느냐고 했어요. 그럼 기억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억도 안 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혼냈다는 말을 할 리 없으니까요. 그때 그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했나요? 결국 아이가 하나 더 생기는데 준호까지 키우기 힘들었다고 실토했어요. 심지어 고아원에 맡긴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고까지 했으니 내가 그런 사람을 믿고 우리 아이들을 맡겼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네요. 준호를 그렇게 만든 건 어쩌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엄마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실수를 범했다고 하셨어요. 결국 자신이 남편을 의도적으로 버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께서는 그 순간 30년 넘게 품어왔던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렸다고, 동시에 분노와 자책감이 밀려왔다고 하시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아팠어요. 진실이 확인된 후 드디어 신우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신우이와의 재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혈육의 정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아서 몇 번이나 깜짝 놀랐어요. 오빠 대신 하나는 제가 평생 지켜줄게요. 언니 걱정 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나가 이렇게 좋은 고모를 만나다니. 아이를 끌어안으며 오빠 대신 평생 지켜주겠다고 다짐하는 신우이를 보니 저도 울음이 터졌어요. 30살이 된 신우이는 정말 남편과 닮은 구석이 많았는데 특히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 정말 똑같아서 처음 봤는데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신우이도 어린 시절 오빠가 갑자기 사라진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동안 온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증언해줬어요. 특히 회장님이 아들을 찾기 위해 밤잠을 못 이루며 전국을 돌아다니셨던 이야기, 할머니께서 손자를 못 찾은 죄책감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지셨던 이야기를 들으니 새엄마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오빠가 나를 지키려고 그런 고생을 했는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가씨 잘못이 아닌데요. 그때 너무 어렸잖아요. 새엄마가 오빠가 사라진 날도 슬퍼하는 척만 했어요. 아빠 앞에선 울었는데 아빠가 없으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게 어린 기억에도 이상하게 보였으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 슬퍼할 이유가 없었겠죠. 회장님 앞에서는 그런 척 해야 했겠지만. 특히 친할머니께서 손자를 찾지 못한 죄책감과 슬픔으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셔서 결국 세상을 떠나신 것도, 회장님이 그 후로 몇 년간 우울증에 시달리신 것도 모두 새엄마 때문이라며 분노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복 신우이의 반응이었어요. 지금까지 오빠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오빠가 있었고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완전히 분노했다고 하셨거든요. 30살까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오빠 이야기를 갑자기 듣게 된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자신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신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 자신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다며 믿기 어려운 듯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33년 전 일이라 형사처벌은 공소시효 만료로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들인 수색 비용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합치면 새엄마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회장님께선 더 이상 그 사람과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며 조용한 합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하셨어요. 서운하겠지만 조용히 처리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을 거라 판단했어요. 법적 공방으로 시끄러우면 기자들이 알 테고 기사 나가면 회사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이미 세상 떠난 준호 이야기도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이해해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저는 따를게요. 그 사람도 복수나 응징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거예요.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해주고 모든 사회적 지위도 박탈하고. 결국 새엄마는 재벌가 부인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잃고 쫓겨나듯 집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수십 년간 허영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거였죠. 더 비극적인 건 친딸까지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였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게 된 셈이었어요. 회장님께서는 남편을 위한 추도식을 정식으로 치르고 싶다고 하셨고 고아원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설립하겠다고 하셨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남편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아들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할아버지와 고모들이 생겼고 무엇보다 아빠의 사랑까지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 회장님께서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셨어요. 목걸이가 확실한 증거이긴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확실히 아는 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만약을 위한 대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는 게 맞으니까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와 회장님이 확실한 혈연 관계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제야 회장님이 완전히 안심하시면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고 아이는 정식으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었죠.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네가 정말 우리 준호 딸이구나. 이제 회장님이라 부르지 말고 아버님이라 불러요. 나도 말을 고쳐야 하는데 그새 습관이 들었는지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말이 나오는구나. 네, 아버님. 저도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래, 서로 노력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질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사는 건 어떠니? 아버님 제안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가족을 만나고 일이 진행되는 걸 들으며 지내긴 했지만 완전히 제 삶이 달라졌다고 말할 순 없었거든요. 하지만 검사 후 모든 게 확실해지자 간병인 일은 그만두고 회장님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큰 집에서 적응이 어려웠지만 가족들이 모두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점차 편해지면서 하루아침에 달라진 제 하루가 아직도 신기하게 느껴져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더 자도 되는데. 아침 식사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푹 자도 괜찮아. 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아직도 꿈 같아서 자꾸 아침에 일찍 깨요. 우리 며느리 부지런해서 좋네. 그럼 나랑 같이 마당이나 좀 산책할까? 우리 손녀도 아침 바람도 좀 쐬고. 저는 정말로 신데렐라가 된 기분으로 어릴 때부터 그토록 꿈꿨던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긴 것만으로도 매일이 감사하며 지내는 중이네요. 시누이는 조카를 무척 예뻐해 주었어요. 오빠를 닮았다며 시간 날 때마다 함께 놀아주고 아이도 고모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회장님은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이신다며 눈시울을 붉히시곤 했어요. 손자에게 아들목까지 모든 사랑을 쏟아주고 계시는데 가끔 아이가 웃을 때 돌아가신 아들 생각에 울음을 참으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아파오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처음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회장님께서 펑펑 우시면서 하루 종일 기뻐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시누이도 아이가 처음 고모라고 부르는 순간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놀아주고 있어요. 하나야, 할아버지가 네 아빠 못다한 사랑까지 모두 줄 거야.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남편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준호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훌륭한 아버지였을 텐데.
가장 놀라운 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님은 손자인 우리 아이가 커서 회사 일에 관심이 있다면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아직 어린 아이라 먼 미래의 일이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어요. 또한 아버님께서는 저에게도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당분간은 아이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언제든 환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제가 간병인으로 일했던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나중에는 회사의 의료복지 부문에 일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해 주실 정도로 제가 일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덧붙여 주셨죠. 이복 시누이는 처음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점차 저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신 때문에 오빠가 희생됐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었지만 조카를 통해서라도 오빠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했거든요. 아버님도 이복 시누이가 잘못 없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마음이 복잡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거리를 두시더니 요즘 들어서야 점차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이복 시누이도 자신의 엄마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저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를 보면서 오빠의 모습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나가 웃을 때마다 오빠가 이런 모습일까 생각하게 돼요. 가족들은 모두 오빠를 아는데 저만 모르니 소외되는 것 같아 속상해요. 하나가 웃을 때 그 사람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가씨가 웃을 때도 비슷해요. 피는 못 속인다고 다들 웃는 모습이 닮았거든요. 진짜요? 그렇게 서툴지만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이네요. 한편 새엄마는 현재 홀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딸도 등을 돌리고 남편도 없는 완전히 혼자인 상태로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가끔 근황을 전해주시는데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솔직히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어린 나이에 그 고생을 하고 가족도 못 보고 어린 마음에 상처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끔 아버님께서 그래도 한때는 식구였으니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원해 주자고 하시지만 시누이와 이복 시누이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아버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남편을 위한 정식 추도식을 치러주셨어요. 고아원 원장님과 남편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초대해서 성대하게 치렀는데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항상 밝게 웃었던 아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아원에는 이준호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제도도 만들어졌고요. 남편이 가장 바랐던 일이 이루어졌네요. 고아원 아이들이 남편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요. 오빠가 하늘에서 보면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이제라도 아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저도 앞으로 재단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오빠를 위해서라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남편은 잃었지만 그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아이도 할아버지와 고모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가끔 남편이 살아서 가족들과 재회하는 모습을 상상해보곤 해요. 분명히 행복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대신 아이를 통해서라도 가족의 연결고리가 이어진 것에 감사해요. 남편이 항상 말했던 대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고. 남편이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기적을 남편이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에게도 크면 아빠의 사랑에 대해 매일같이 말해줄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가 아빠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딸 하나를 키우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저에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리는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남편인데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저와 딸을 사랑했던 남편과 뜻하지 않은 작별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남편 없는 인생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항상 제가 이 사람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남편의 부재는 제게 참 큰 상처이자 슬픔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남편의 사고에 대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 일을 알게 되고 해결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사연으로 이야기해볼까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딜 가도 나이답지 않게 차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제가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이 된 데에는 저희 집안 분위기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되던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안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됐거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만 오면 거실에서 싸우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봤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볼 때마다 방에 들어가 숨죽여 같이 울곤 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지 않도록 볼륨을 줄이고 집안에서 걸음을 걸을 때에도 부모님의 심기가 거슬릴까 싶어 조용히 걷고 누가 부를까봐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지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곤 해요.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을 숨기며 살았고 어른들의 표정 하나에도 쉽게 움츠러들곤 했던 시절이었죠. 저는 본디 겁이 많고 소심하기만 한 아이였는데 점점 불행을 마주하는 것에 있어 무감각해지는 스스로를 보며 다짐하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울지 않을 것이고 주저앉지 않을 것이고 절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 다짐이 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셈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얼굴에 티를 내지 않았으며 항상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어요. 슬퍼하고 속상해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 일이라면 한없이 감정을 드러내겠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점점 자리를 잡게 된 성격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고 덕분에 저는 주변에서 항상 차분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불리게 됐어요.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누구에게나 기대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속이 아무리 복잡해도 겉으로는 조용히 정리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했거든요. 회의 중에 누군가 시비를 걸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누가 저에 대해서 뒷말을 해도 하던지 말던지 굳이 시간 아깝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런 성격 덕분인지 직장에서도 윗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조용하지만 든든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렵쯤 저희 집안 사정도 괜찮아졌고 숨을 돌릴 만한 형편이 되었을 즈음 대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연애를 하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대학교 축제에서 처음 만났어요. 같은 학교 다른 과였는데 공연 동아리 부스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쳤어요. 눈에 띄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해지는 얼굴이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괜히 말 한마디라도 더 걸어보고 싶은 사람.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나도 당신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 한마디 걸어보고 싶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 정말? 그럼 내가 말 걸었을 때 엄청 기분 좋았겠네. 귀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우리 둘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네. 우리 정말 운명인가 봐. 우연히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하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가다가 수줍은 관계가 시작됐어요. 5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면서 저희는 단 한 번도 크게 다투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행복한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기념일을 챙기거나 굳이 특별한 날을 만들어 나가지 않아도 저희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희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바람이었죠.
화려한 결혼식도 거창한 신혼집도 필요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진행을 했고 대출 없이 전세로 조그마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14평 정도의 작은 평수였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만족했어요. 작은 가구들을 집안에 하나둘씩 채워놓고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면서 풋내기 신혼생활을 즐겁게 누리고 있을 즈음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고민이 됐어요.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는 것이 저희 둘을 위해서도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임신을 하게 되면 배도 점점 나오게 될 거고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아질 텐데 일을 하는 게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돈은 나 혼자 벌어도 세 식구 살기에 충분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당신 혼자 벌라고 할 수 있겠어. 당신도 힘들 텐데. 아니, 나는 전혀 안 힘들어. 당신이랑 뱃속에 우리 아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뭐가 힘들겠어. 설령 힘들다고 하더라도 웃어야지. 이렇게 스마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는 슈퍼맨이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준 남편 덕에 저는 회사를 마음 편히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까지도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에 대해 고민이 많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제 손으로 이 작은 생명을 키워내는 거라는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육아라고 마냥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였기에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IT 업계에서 일을 하는 개발자였고 워낙 성실하고 실력이 좋았기에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아갔어요. 밤늦게 퇴근해도 자지 않고 책을 들여다보며 더 발전하기 위해 공부하던 사람이었죠. 자격증 시험도 스스로 준비했고 작은 벤처기업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큰 프로젝트도 맡게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딱 결혼 4주년에 접어들었을 무렵 남편은 제게 환히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회사 대표다.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 대표라니? 대학 때 잠깐 알게 된 형이랑 이번에 공동 창업자로 같이 일을 하게 됐어. 그 형도 IT 업계에서 쭉 일하고 있었는데 같이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어디서 들은 건데 IT 업계엔 스타트업도 제대로만 하면 큰돈 번대. 그래서 나 한번 해보려고. 남편은 초등학교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들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남편의 그 밝은 얼굴을 보고 있자니 힘들어도 이 사람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남편의 모습은 누구보다 반짝거렸거든요. 하지만 스타트업이라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고 험했어요. IT 업계 특성상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야근과 철야는 기본이었어요. 남편은 대표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집에 들어올 때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가끔은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조용히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도 많았어요. 저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자지 않고 조용히 남편이 오길 기다리곤 했습니다. 왔어? 오늘은 좀 늦었네. 안 자고 나 기다리고 있었어?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미안해. 하필이면 오늘 서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아니야. 당신 바쁜 거 누가 몰라.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온 건데 뭐가 미안해. 미안하기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나 당신한테 미안한 거 투성이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생이나 하게 만들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풀 죽은 남편의 등을 토닥였어요. 사실 하루하루 육아와 집안일에 지치지 않는 날이 없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짜증을 낸 적이 없었어요.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남편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 늘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육아를 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버거운 일이었어요.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을 새워 간호를 해야 했고 낮에는 집안일에 장보기에 쉴 틈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아이가 처음 열이 났던 날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내달렸을 때도 있었어요.
때때로 거울을 보면 눈밑이 푹 꺼진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힘들었죠. 그래도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그런 제 모습을 늘 바라만 보던 남편은 어느 날부턴 주말마다 집 앞 놀이터에서 딸과 함께 놀아주거나 놀이공원에 가는 등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본인도 충분히 바쁠 텐데 제게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여유라도 주고 싶어서 무리를 한 것이었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뿌듯한 표정으로 제 앞에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함이었어요. 오늘 명함 나왔어. 어때? 완전 폼나지? 여기 딱 대표라는 직책도 적혀 있고 말이야. 이야, 우리 남편 완전 멋진데? 박 대표님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당연하지. 이 대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생각보다 더 커. 앞으로 당신이랑 예은이 부족한 것 없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열심히 살게.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명함을 바라봤어요. 그 작은 명함 위에 적힌 이름과 대표라는 두 글자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 글자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명함 하나가 우리 가족의 내일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저희 가족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항상 저와 딸에게만큼은 다정하고 웃음을 잃지 않았던 남편이 어딘가 모르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요즘 들어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니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을 것이고 밤낮 없이 일하다 보면 당연히 남편도 사람인지라 예민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어두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상행동까지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툭하면 짜증을 내면서 말을 제대로 끝맺지 못하고 흐리기도 했어요. 게다가 예전 같으면 제 눈을 바라보며 항상 웃어줬을 남편이 저의 눈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대뜸 손을 떨거나 전화벨만 울려도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보다 못한 제가 걱정되어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즘 왜 그렇게 낯빛이 어두워? 도통 잘 웃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는 거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편하게 말이라도 해봐. 나 너무 답답해.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연히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 말하지 못하는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일 아니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더 캐묻기도 힘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몇 번이고 집요하게 물었을 텐데 남편이 너무 예민해 보여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야근을 하지 않고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그날은 오랜만에 셋이서 같이 밥을 먹고 TV도 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밥을 다 먹은 후부터 딸을 꼭 껴안고 놔주지 않았고 TV에서 동요가 나올 때 딸과 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게다가 평소 같지 않게 말이 많았고 종종 저를 빤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웃을 뿐이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웃는 것이. 그런데 썩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 웃음이 묘하게 슬퍼 보였거든요. 그리고 딸을 재운 후 함께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 몸도 당신이 지키고 예은이도 당신이 꼭 지켜줘야 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평소에는 그런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요즘 따라 당신 너무 이상해. 안 하던 짓만 계속하고 사람 신경 쓰이게. 아니,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오늘 멀쩡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더라도 내일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 눈 깜짝할 새에 찾아오는 불행 같은 거. 우리 가족한테는 그런 거 찾아올 일 없어. 그러니까 행여라도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 당신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니까.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속으로 꽁하게 있지 말고 제발 이야기를 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도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계속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말을 아예 꺼내질 않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저는 남편을 붙들고 캐묻고 싶은 것이 한 트럭이었지만 괜히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 한없이 미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마음 편하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았어요. 그 말이 남긴 찝찝함은 불쾌함으로 이어졌고 점점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커지고 있었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그 말을 한 지 딱 사흘 뒤, 남편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퇴근하던 길에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고 신고는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했으며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경찰은 범죄 정황이 보이지 않아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렸어요. 평소에는 잘만 작동하던 블랙박스는 꺼져 있어서 사고 장면을 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차는 불과 일주일 전에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이라뇨. 이 차 얼마 전에 정비도 받은 차예요. 이상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자세히 좀 알아봐 주세요. 멀쩡하던 블랙박스 꺼진 것도 이상하고 저는 다 이상하게만 느껴져요. 조사 좀 제대로 해주세요. 네? 아이, 저희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 지금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 남편분은 아쉽게 됐지만 이런 사고는 99.9% 본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예요. 저희도 뭐라고 더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하네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정비까지 받은 멀쩡한 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이 나고 블랙박스가 작동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하지만 저는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집요하게 알아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 처리를 저 혼자 해야 했고 저 혼자 장례를 치러야 했으며 무엇보다 어린 딸을 혼자서 돌봐야 했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줬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게 남편을 떠나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은 친구와 함께 회사를 차렸고 공동 대표직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럼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에 투자한 돈이 무조건 있을 테니 그 돈을 가지고 와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그 형이라는 사람은 남편의 장례식에도 왔고 명함도 주고 갔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얼추 정리를 끝내놓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훔치며 저를 돕겠다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아, 모르고 계셨구나. 민철이가 그런 것까진 이야기는 안 하던가 봐요. 민철이랑 같이 운영하던 회사의 지분은 전부 제 겁니다. 민철이는 실제로 투자한 게 없어요. 그냥 이름만 공동대표였어요. 그래서 돌려드릴 돈도 없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도 회사를 위해 투자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 민철이가 사고 나기 전날 저한테 회사 지분 양도 계약서를 써서 줬어요. 저는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는데도 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거나 그런 거 없이 모두 저한테 넘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그런 건지 원. 아무튼 안타깝게 됐습니다. 저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부디 마음 잘 추스르세요. 그 사람은 전화를 끊은 후 남편이 작성한 계약서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남편이 그런 걸 쓴 건지, 투자한 돈을 회수받지 않겠다고 포기한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 남자는 형식적으로는 안타깝다며 말을 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묘하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쓰고 떠났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혼자서 조사를 해보기도 했고 정비소도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증거도 단서도 얻을 수 없었어요. 경찰에서도 병원에서도 단순 사고사라는 말뿐이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은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정복당한 저는 딸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하며 겨우겨우 시간을 흘려보냈고 주변에서도 제게 이제 그만 남편을 보내주라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남편의 기일이 돌아오면 그 마음은 배가 되어 저를 지독히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딸은 7살이 되었고 저는 이전보단 그래도 괜찮은 삶을 잔잔하게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들어오는데 처음 보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딸은 아직 7살이었기에 휴대폰을 사주지도 않았고 제가 쓰던 휴대폰도 아니었기에 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예은아, 그거 처음 보는 휴대폰인데 어디서 났어? 오늘 유치원 앞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어떤 예쁜 아줌마가 와서 줬어. 나한테 꼭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 아빠가 쓰던 핸드폰이라고. 아빠가 쓰던 핸드폰이라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이상하다. 아빠 휴대폰은 진작에 해지하고 없앴는데. 예은아, 그 휴대폰 엄마한테 줄래? 그건 예은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안 돼,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 예쁜 아줌마가 그랬어. 이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아빠가 전화를 줄 거니까 꼭 가지고 있으랬어. 저는 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딸에게 휴대폰을 주고 간 것인지 알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저희는 알고 있는 지인이 많이 없었기에 더더욱 누구인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어요. 괜히 더러운 기분이 들어 딸을 좋게 좋게 구슬린 다음 휴대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원을 켜보았어요. 휴대폰 배경화면은 딸의 사진이었고 아무래도 남편이 업무상으로 사용하던 휴대폰인 것 같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원래 휴대폰을 2-3개씩 들고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폰인데 왜 낯선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그 여자는 어떻게 딸을 알아본 것인지, 그리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전화를 걸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미심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요금을 내지 않아 해지가 된 것 같았고 이것저것 들어가 봐도 뭔가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해지가 되어버린 휴대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그 순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지된 줄 알았던 휴대폰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거였습니다. 아, 깜짝이야. 갑자기 전화가 해지된 폰이 아닌가? 한 번 울린 전화벨은 끊어질 줄 몰랐고 저는 전화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 큰맘 먹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민철 씨 아내분 되시나요? 네, 제가 민철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시죠? 저는 민철 씨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에요. 공동 창업자로 같이 일하던 사람의 와이프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왜 당신이 저희 남편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딸 유치원은 어떻게 알고 찾아가신 거고 또 저희 딸을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시간 괜찮아요? 괜찮으면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하는데 저도 그쪽 못지않게 할 말이 정말 많거든요. 주고 싶은 것도 있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대뜸 만나자니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고민하지 않고 그 사람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남편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라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솔직히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혹시라도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고민도 됐지만 겁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사람이 많은 시내 근처의 프랜차이즈 카페였고 딸은 그날 하루만 유치원 종일반을 맡긴 후 그 사람을 만나러 향했습니다. 만나러 가는 길에도 어찌나 심장이 두근거리던지 겨우 심호흡을 하고 약속 장소인 카페에 들어서자 차분한 분위기의 여자가 한쪽 테이블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그쪽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저를 단번에 알아보고 일어나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따라 인사를 했고 저희는 자리에 앉아 통성명을 했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휴대폰을 줬다고 해서 많이 놀라셨죠. 저라도 놀랐을 거예요. 세상을 떠난 남편의 휴대폰을 내 딸이 가지고 있다니. 네, 솔직히 너무 많이 놀랐어요. 제 딸을 어떻게 알아보고 휴대폰을 준 건지, 그리고 아이에게 그런 말은 왜 한 건지 정말 묻고 싶은 것들이 한가득이에요. 혹시 저희 남편이 어쩌다가 사고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 남편의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왜 그쪽이 가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부터 설명할게요. 일단 그 핸드폰의 명의는 당신 남편의 명의가 아니라 기업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에요. 남편이 정지시키는 걸 까먹은 건지는 몰라도 꾸준히 자동이체로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핸드폰 봐서 알겠지만 배경화면이 딸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다니는 유치원도 알게 된 거였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서 휴대폰을 쥐어준 거였어요. 아, 그래서 전화가 왔던 거군요. 저는 남편 명의로 개통을 한 걸 건데 어떻게 전화가 올 수 있었을까 생각했었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이 휴대폰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휴대폰을 바꿨으면 분명히 이야기를 해줄 텐데 싶어서 뭐냐고 물어보니 짜증을 내면서 신경 끄라고 하더군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냅다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 싶어서 어느 날 남편이 출근을 했을 때 이걸 찾으려고 여기저기 방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재 서랍장에 이 휴대폰이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손을 안 댈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그쪽 남편이 저희 남편 폰을 왜 갖고 온 거래요? 아마도 그 휴대폰을 들고 온 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증거를 덮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꼬리 잡힐 것들을 미리 잘라내기, 뭐 그런 거? 사실 우리 남편이랑 당신 남편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왔지만 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 싸웠어요. 당신 남편은 원칙을 중시하고 청렴 결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남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남자가 사업하려면 더러운 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저는 임신 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정말이지 당신 남편 욕을 얼마나 해대던지. 저희 남편 욕을 했다고요? 왜요? 그리고 무슨 증거요? 욕하는 건 남편 입버릇이었어요. 분명히 언젠가 한번 크게 된통 당할 일이 있을 거다 하면서 온갖 욕을 해댔죠. 그런데 그 인간 당신 남편한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한테도 꾸준히 그랬어요. 틈만 나면 집착을 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삶이 신물이 나서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하기 전에 뭐라도 하나 잡아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남편이 잠든 사이에 노트북 태블릿 같은 걸 몰래 뒤져봤죠. 그러다가 제가 찾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여자는 제 앞에 조그마한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해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이었는데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의 통화 녹음부터 시작해서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모두 다 들어있다는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두 사람 사이에 관해 물었고 그들의 증언까지도 모두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알았어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투자자 문제로 엄청 크게 싸웠다나 봐요.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서로 주먹도 오가고 완전 개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요? 그 투자자라는 사람이 이 업계에선 꽤 큰 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래요. 돈이 굉장히 많아서 그 사람이 한번 투자를 했다 하면 그 업계는 그냥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라나 뭐라나. 그런데 하도 악명이 높은 사람이라 당신 남편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별로 반기진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 사람 손을 잡으려고 한 거죠. 무조건 돈만 보고. 당신 남편은 그 투자자랑 계약되는 걸 막았고요. 남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회사를 이렇게 망치느냐면서. 아니 뭐 그럼 말도 안 되는.
당연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장이면 그렇게 소문이 안 좋은 사람과는 같이 협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정말이지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렇죠. 저희 남편이란 사람은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모두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듣고서도 입을 닫고 조용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양심에 찔려서 궁금하면 꼭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해서 파일 하나하나 열어보고 확인해봐요. 내가 그거 하나하나 몰래 모으고 저장한다고 정말 죽는 줄 알았으니까. 혹시 사고 당일 녹음도 이 안에 들어있나요? 네, 그날 아침 통화 기록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거 다 들으면 결론이 날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좀 덜어진 것 같네요. 감사해요. 솔직히 저도 그날 이후로 남편이 어떻게 세상을 떠난 건지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 파일로 뭔가 하나라도 실마리를 잡아서 의문이었던 것들이 모두 밝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뭔가 후련하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목례만 하고서 유유히 떠났어요. 저 또한 USB를 쥔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이 됐지만 이내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남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훑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나아갈 길이 정해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직감이 왔어요. 이 판도라의 상자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 몰라서 두렵기는 했지만 이 두려움마저 묻어두고 저는 알아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그리고 이 USB. 모든 것이 남편의 사건과 연관이 있으리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잃은 딸을 위해서라도 몰랐던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USB를 품에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막상 이거를 들고 오긴 했지만 솔직히 이걸 열어본다고 해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어요.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어요.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서라면 당장 눈앞에 놓인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USB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무려 파일이 100개가 넘게 들어있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통화 녹음 내역이며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 자료 목록이 화면에 떴어요. 처음에는 클릭조차 망설여질 만큼 손이 떨렸지만 결국 결심을 굳히고 저는 하나하나 클릭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녹음본부터 시작해 두 사람이 나눴던 메신저 대화 기록이 문서 형태로 정리돼 있었는데 정말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숨이 턱턱 막히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통화 녹음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목소리와 그 지인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서로 날선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어요.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이랑 계약 못해. 형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우리 차라리 영업이 좀 안 되더라도 좀 정직하게 회사 운영하자. 어? 직원들도 한두 명이 아닌데 창피하지도 않아? 뭐 창피? 창피? 야, 사업하는 사람이 창피고 뭐고 할 게 어디 있냐? 얼굴에 철판 딱 깔고 사업하는 거지. 너는 사업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배포가 작아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에이, 내가 애초에 너한테 같이 사업을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대학 다닐 때 나랑 제일 말 잘 통하던 놈이라 같이 하면 그래도 코드가 좀 맞을 줄 알았더니 영 꽝이네 꽝. 그래, 나는 바르게 사업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라 형이랑은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야. 참 미안하네. 그런데 형, 그딴 식으로 사업했다가 얼마 못 가서 쫄딱 망해버리고 말 거야. 지금 내 말이 틀린 것 같지? 나중에 가봐. 내 말이 맞았구나 하고 땅을 칠 날이 올 테니까. 뭐? 야, 너 말 다 했냐? 어? 뭐만 하면 12조의 대화. 나중에는 귀가 아플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욕지거리를 내뱉는 모습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뭔가 음모가 확실히 얽힌 사건이라는 것을 말이죠. 3년 전 어린 딸과 사건을 처리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에만 매달리느라 수상쩍은 정황을 깊이 파지 못한 것이 한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대충은 알게 됐기에 이 파일 안에 담긴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자료를 백업해두고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세상에 공개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믿을 만한 지인과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파일을 전송했어요. 모두들 그 파일을 받고 나서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파헤치려고 하다가 되려 제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다들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의 죽음 뒤에 감춰진 것들을 그냥 모른 척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듯 덮어버리게 되면 평생 후회할 거라 생각했기에 저는 제가 큰일이 나는 것도 불사한 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기자가 제게 연락을 취해왔어요. 저를 만나서 이 일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에서 기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자님께 이야기했고 기자님은 제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조용히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과 남편이 죽기 직전 남겼던 수상쩍은 말들을 정리해 보여주자 기자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지역 언론은 물론 퍼지게 된다면 더 큰 곳으로도 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사실을 확인해보고 기사로 내보낸다면 해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솔직히 정말 무섭고 겁이 나지만 그동안 몰랐었던 진실을 밝혀야 남편이 하늘에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진실을 밝혀줘야죠.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대형 언론사에서는 크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테지만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야죠. 그러다 보면 혹시 알아요. 누구라도 더 눈길을 줄지. 우리 힘내봐요. 기자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잘 될 거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건을 시작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어요. 대표적인 언론사가 아닌 지역 언론사의 의문스러운 죽음으로 기사가 났고 저희 동네 내에서는 소소하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인은 그걸 노려서 기사 링크를 복사해 자기의 지인들에게 퍼다 나르기 시작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공동으로 창업했던 회사의 이름과 대표의 신상이 까여지면서 그 사람의 과거 행적까지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를 파묘당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주변 지인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지인이라는 사람은 보험 사기부터 시작해서 사금융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밥 먹듯이 협박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과거가 정말이지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인생을 잘 살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너도 나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제게 말하고 다녔으니 말이죠. 게다가 과거 남편의 회사에서 일했었던 회계 담당자나 직원들이 언론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언들을 마구 쏟아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입을 열어준 덕에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해줬습니다. 비록 지역에 유명하지 않은 언론사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의 목소리에 한 명이라도 귀를 기울여줬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거기에 용기를 얻어 저는 지난날 남편의 사고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들은 귀찮은 듯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둘러댔지만 저는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제발 재수사를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결국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남편의 차량 브레이크 고장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는 결론만 냈고 블랙박스가 꺼져 있다는 이유로 심층 수사를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엔 그 당시 CCTV 자료를 뒤져서 그 시간대에 찍힌 것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남편 차가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어떤 차량에 추적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어요. 저 차, 저희 남편 쫓아가고 있는 거 맞죠? 그쵸? 그런 것 같네요. 왜 그때는 못 봤지? 봐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브레이크 고장 난 거다. 남편이 운전을 못한 거다라고 하면서 종결시키셨잖아요.
아이, 그때는 우리도 정신없이 바빠서 그랬죠. 하루에도 수십 건씩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고 앉았어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잘 봤어야 하는데. 자, 이제 번호판을 확대해서. 더 놀라운 사실이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그 번호판의 주인이 남편과 회사를 같이 운영했던 공동대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던 것이 맞았어요. 당시 경찰들이 부실하게 수사를 하고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기에 중요한 사실들을 모두 놓쳐버린 것이었죠. 경찰들은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저는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부탁에 부탁을 거듭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곳에 모이자 경찰은 그 사람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그 소식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인간은 잽싸게 해외로 달아나려다 출국하려던 공항에서 덜미가 잡혔죠. 저는 그 인간이 경찰서로 잡혀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서로 질질 끌려오는 그 사람을 직접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증거가. 대한민국 경찰이 증거도 없이 사람을 막 이렇게 잡아서 경찰서로 끌고 오고 이래도 되느냔 말이야. 당신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이 말이 많아 정말. 그 인간은 끝까지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 자기는 청렴결백하다며 악을 썼습니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그런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자 입을 꾹 다물더군요. 당연히 할 말이 없었겠죠. 모두 자기가 한 것이 맞았으니까요. 그 인간은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고 저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준비하게 됐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제게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더 늦기 전에 이 사건을 폭로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재판을 준비하던 중 기자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사건 파급력이 생각보다 큰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어요. 덕분에 재판도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네, 이제 정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은 수많은 혐의들을 끌어안고 재판장에 서게 됐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서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며 남편이 왜 끝까지 위험을 막으려 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3년 전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젠 남편이 남기고 간 증거를 발판 삼아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그 인간은 죄질이 나쁘다는 판결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인간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저와 만남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돈을 줄 테니 입 닫고 조용히 살라는 거였죠. 그쪽 변호사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앞으로 따님도 혼자 키우셔야 하고 형편도 많이 빠듯하실 텐데 피차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하시는 금액만 불러주시면 저희가 부르는 대로 다 드릴 테니 그냥 취하하시죠. 이러시는 거 살아가는데 하등 도움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인생에 도움되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속 이렇게 의미 없는 싸움을 하시면 나중에는 피보십니다. 그러지 말고 좋게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합의를 보시는 게 좋으실 텐데요. 참나, 변호사도 꼭 자기 같은 거 선임했네. 저기요, 저는 절대로 돈 같은 거 안 받아요. 저희 남편이 그 인간 때문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인간은 사회적 명예를 잃겠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요. 변호사님, 사랑하는 사람 아직 잃어보신 적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겪어보세요. 그럼 그 인간 편 절대로 못 들 거예요. 돈을 주겠다는 말에도 저는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 어떻게 떠났는데 그깟 돈으로 소송을 취하하고 그 인간이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재판 이후 몇 번이고 항소를 했지만 모조리 기각을 당했고 그 인간이 운영하던 회사는 기사가 터지고 판결이 난 후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저는 법정에서 끝까지 싸웠기에 그 인간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더 일찍 진실을 알아냈다면 남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일은 잘 마무리됐지만 자책감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날들을 견디던 중 그 인간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재판 잘 끝났다고 들었어요. 이제 마음이 좀 후련한가요?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가고 회사도 문을 닫게 됐지만 남편을 살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어서. 너무 스스로를 그렇게 채찍질하지 말아요. 어차피 알았어도 몰랐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알아낼 방법도 없었을 테고요. 저는 그 인간이랑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옥살이를 할 인간이라 당연히 헤어져야 하는 거였지만. 정말요? 그럼 아이는 누가 키우기로 했어요? 당연히 제가 키울 거예요. 아빠 없이 자라게 돼서 딸한텐 좀 미안하지만 적어도 남편처럼 잘못된 사람으로 자라진 않게 열심히 정성껏 잘 키워보려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한 후 전화를 끊고 나니 참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의 아내 역시 지금 마음고생이 많을 텐데 되려 자신을 위로해준다는 사실이 짠하기도 했고요. 힘들기는 했지만 후회 속에서도 정의를 이끌어냈다는 자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직접적으로 해친 범인은 제대로 처벌을 받았고 그 사람이 저질러왔던 지난날의 과오들도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 인간으로부터 받아낸 배상금의 대부분을 사회로 환원하기로 결정했어요. 딸 교육비와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남편이 열정을 불태웠던 IT 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돈은 남편의 죽음값 같아서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 남편도 이렇게 돕길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부를 한 그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어요. 억울함을 푸느라 애썼지만 남편은 이미 없으니 마음이 무겁기만 했죠. 하지만 애써 웃으며 남편의 사진을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은아, 아빠한테 아빠 우리 왔어요 라고 해야지. 아빠, 왔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여보, 하늘에서 우리 다 보고 있었지? 내가 더 빨리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한테는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야. 그래도 내가 이제는 당신 억울한 거 다 풀었으니까 이젠 하늘에서 편히 쉬길 바래. 난 예은이 잘 키우다가 50년 정도 뒤에 당신 보러 갈게. 저는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면서 딸이 보지 못하도록 눈물을 흘렸고 딸은 아빠 안녕이라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끝내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그래도 의문을 밝혀낸 데에 대한 안도감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남편을 괴롭혔던 그 인간은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억울함 없이 편안히 눈 감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마음 깊이 믿어보려고 해요. 이제는 딸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야 하니까 마냥 슬픈 감정에만 머무르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했던 말처럼 앞으로는 제가 딸을 지켜야 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딸이 자라면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알려줄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어떤 싸움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 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 이야기를 딸이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남편의 죽음도 헛되지 않은 의미를 갖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남편이 남긴 가치와 정신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하루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